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민 과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출제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아마 재학생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워낙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방학 기간이고 또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특별히 저희 한국은행 또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2시간 내어주셔서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 25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분께서 이제 2시간씩 시간을 쓰시면 총 500시간이 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입행한 지 원래 이제 10년째 되는 직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금요일 오후 시간은 공강으로 수강 신청을 바꾸고, 당시에 한국은행 금요강좌 당시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강좌에 와서 그때 25회 이렇게 참가증 내면은 수료증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거 기념품도 받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한국은행 입행하려고 당시 면접 시험을 보았을 때 당시 이성태 총재님과 1대1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제가 금요강좌에 와서 다양한 주제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재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던 기억이 또 새로 납니다. 그리고 제가 입행을 하고 나서도 당시에 제가 금요강좌에서 강의 들었던 분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저 결혼할 때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금요강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를 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있는 2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저희 한국은행 대출제도에 관련된 이해인데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강의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한국은행만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출제도와 예금제도의 하나의 형태로 한국은행도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이런 일반적인 중앙은행 대출 예금 제도와 관련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실제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 수단 중에 한국은행의 대출 예금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게 되면 2시간이 조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출 및 예금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출 제도는 총 4가지 대출 제도가 있고요. 예금 제도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제도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일중 당자 대출, 자금 조정 대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특별 대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예금 제도는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자 예금, 자금 조정 예금, 결제 전용 예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대출 제도 중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대출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독립된 챕터로 구분해서 그 제도와 정책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게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무자 또는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이 담당자들이 약칭으로 이 제도를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금중대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혹시 금중대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우선 드릴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와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전공은 다르시더라도 학교에서 경제 원론이나 거시경제 이론 이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볍게 배운 것들을 좀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기회가 지금까지 없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통화정책 수단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한 화면을 놓고도 사실은 2시간 강의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경제 상식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 2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타원형으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위에 2줄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정책 목표와 관련된 사안이고요. 아래쪽 3가지 타원형에 있는 것이 그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에 사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나 경제 발전 단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정한 책무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면 들어보셨겠지만 물가 안정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안정, 그다음에 환율 안정, 완전 고용, 경기 안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앙은행들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 패턴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2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이후에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있었던 1, 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일 쇼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 인플레이션이 당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데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제1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 되었었고요. 2번째로는 지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신용시장이 조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었고요. 이어서
그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금융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비단 물가만 안정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쌓인 불균형이 실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현대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 목표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목표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은행도 저희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을 보시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물가 안정을 제1책무로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을 보시면 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2012년에 추가함으로써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과 같이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정책 수단으로 현재 보편적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 두 번째는 지급준비제도, 세 번째는 여수신제도,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밑줄에 보시면 중앙은행 통화정책 신용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의 통화량 및 금리 수준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와 이어서 설명드릴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또는 뭐 중간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그 정책 목표에 달성하고자 중앙은행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입행하고 나서 매년 그 체중이 1kg씩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몸무게가 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혈압이라든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체중을 조금 감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럼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 식이요법, 그래서 식사량을 좀 줄여야겠다. 두 번째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세 번째는 필요하면 시술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중앙은행의 최종 정책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 또는 금융 안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이요법을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를 연결시켜주는 지표로, 예를 들면 저는 체중을 70kg까지 감량하겠다, 또는 뭐 BMI 지수를 25까지 뭐 줄이겠다, 이런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체중이나 BMI 지수, 이런 것들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구체적인 통화정책 수단 방식은 나라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통화정책 수단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뭐냐면 어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거래 의사를 갖추고 거래의 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매입하시거나 뭐 매도하시려는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뭐 계좌 개설 요건을 따로 정한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오픈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은행도
그 금융시장의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금융시장에 참여해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도하고 그를 통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 이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은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시장을 구분하면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만기를 구분 기준으로 본다면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상품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인 단기금융시장과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금융상품이 주로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기금융시장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은행 간 그 자금수급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시장,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매매시장, RP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CD, CP 같은 양도성 예금 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이런 상품들이 대체로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만기 1년 이상 자본시장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하는 시장은 채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그 시장에 원래 참가하는 금융기관처럼 시장 참여자의 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국채 등을 매각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을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매입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런 해당 대상증권을 매입하면 금융기관에 또는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고 그러면 유동성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해당 시장의 가격 변수인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공개시장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개시장 매매의 대상 조건의 금액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규모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월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 거래의 결과가 시장 금리에 바로 나타나고 또 시장 참가자들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히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중앙은행 정책 체계 하에서는 주요국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개시장 운영을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준비 제도는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은행의 기본적인 영업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100만 원의 예금을 오늘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금을 받은 100만 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예대 마진이라고 불리는 그 수익을 창출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은행이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전액 대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급하게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한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20만 원을 찾고 싶다라고 요구하셨을 때 은행 입장에서 그 예금으로 받은 100만 원이 이미 대출되었다면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제때에 원하는 금액으로 인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전반적인 금융 기능의 마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그 19세기 말경에 이런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이런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별도로 떼어놓는 방식을 고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금자 보호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그 해당 예수금의 일정률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이제 지급준비 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예금 보호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후에 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뭐 예금보험공사 같은 독립된 정부기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 기능은 축소된 반면에 중앙은행이 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금자 보호로서의 성격은 조금 축소된 반면에 중앙은행이 기조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지급준비제도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지급 대상인 부채가 은행의 예금 부채하고 일부 금융채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급준비금 지급 대상 부채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6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0조 원이면 사실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1%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1,600조 원의 1%니까 16조 원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비해서 그 지급 준비율 조정이 미치게 되는 영향의 강도가 대단히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 그 주로 일상적인 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공개시장 운영을 주로 사용하고 지급 준비 제도는 여기서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대규모로 큰 방향의 통화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 부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집 앞에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하면 이제 뭐 그 땅을 파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홈이나 삽 이런 것들로 그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의 땅을 파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설명드린 공개시장 운영이라면 지급준비제도는 그 텃밭을 큰 구획을 바꾸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갖고 와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대의 중앙은행 제도에서는 일상적인 조절은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하고 기조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제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개도국의 경우,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발달 정도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의 발달 정도가 더디고 또 그 대규모의 통화량 수속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 제도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는 금융기관 등의 중앙은행이 대출하거나 또는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 규모를 조절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가 이 세 가지 큰 정책 수단 가운데 여기 여수신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금, 금융 상품으로는 예금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활동을 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은 이제 신용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수신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그 은행이 그렇게 해서 조달한 그 자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기업체 등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은행이 신용을 수여한다, 부여한다 이런 뜻으로 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신은 예금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고요. 여신은 대출과 같이 금융기관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데요. 이 시중은행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여신과 수신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은행도 중앙은행과 수신과 여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중앙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은행의 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중은행 중에 여유자금을 보유한 은행이 있으면 여유자금을 보유한 시중은행이 해당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의 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반대로 금융기관, 그러니까 시중은행 중에 그 부족자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그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예금과 대출, 바꾸어 말하면 여신과 수신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시중 유동성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가 마지막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는 여기 보시면 그 신용경로, 금리경로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경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2시간 강의해도 사실은 부족한 주제라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즉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6가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가운데 금리 경로와 신용 경로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금융 시스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로 직접 금융이 활성화된 시스템과 간접 금융이 활성화된 시스템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시장에서 직접 발행함으로써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간접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중개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접금융 시스템 체계에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간접금융이 발달한 시장으로 봅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직접금융이 발달한 시장으로 보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 시스템 중에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정립된 경제 체계일수록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수신 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중요한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수신 제도의 구체적인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4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2가지 유동성 공급과 최종 대부자 기능은 전통적으로 과거로부터 중앙은행이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3번째, 4번째 그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 제어나 지급 결제 원활화 기여는 비교적 최근 2000년 이후에 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신 정책이고요. 방식은 상어보험 재할인 등을 통해서 은행에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어보험 재할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상어보험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2 업체 간에 그 물품의 공급 계약을 받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대금 지급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금으로 실시간 결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과거에 어음이라는 결제 수단이 주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물품을 그 납품받은 대가로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하나 써주면서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내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하나 발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끊어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액면상 만기일이 되면 삼성전자가 지정한 은행에 가서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음을 매개로 한 거래의 경우에 그 해당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어음의 만기일까지 실제로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은행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음을 넘기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겁니다. 대신에 은행은 해당 어음의 액면가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하고 이자 금액을 차감하고 선차감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만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할인한 어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은행도 이 어음은 만기일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은행이 한번 할인한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재할인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의 이자를 차감하고 어음을 인수해주는 제도를 과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상업어음을 재할인해주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어음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자금을 공급받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수행했던 여신 정책인데 이거는 과거처럼 은행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외에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이런 방식이 대단히 유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처럼 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세우고 그 해당 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주로 할인해주게 되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1980년대 이전에는 금융시장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주력산업, 즉 제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에게 일상적으로 영업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채의 발행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됐고 그리고 그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 영업자금 공급을 위한 중앙은행의 여신제도는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최종 대부자 기능은 위에 것하고 다른 거는 위에는 이제 은행에게 일상적으로 영업자금을 공급하는 거고요.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은 예를 들면 금융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 은행이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에 처할 위험이 발생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해당 은행에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능, 이런 거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은 과거에도 중요한 수단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고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기 시장금리 변동성 제어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용어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성 요소신 제도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는 거를 설명드리면 여수신 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신과 수신이라는 거고 근데 이 앞에 대기성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영어로는 standing fac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 대기성 요소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후에 미 연준이나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이런 곳에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대기성 요소신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성이라는 뜻은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상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행이 무언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중앙은행이 심사해서 건별로 한도를 정해서 대출해주는 그런 건별 형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오픈해놓고 횟수나 금액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구분해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신 제도는 없고요. 여신 제도만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신 제도와 함께 수신 제도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현재는 상시적인 여수신 제도를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일중 당좌 대출 제도라고 하는데 그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하게 되면 하루에도 이제 그 수백만 건의 그 자금 이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금 이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 자금이 부족해지는 금융기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그 부족한 시간 동안에 부족한 금액만큼을 실시간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여수신 제도 중에 하나의 구분 항목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일중 당좌 대출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현재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약간 설명은 중복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수신 제도가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여수신 제도의 기능 중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90년대 이전에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뭐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수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뭐 저희 주력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의 창구로 중앙은행 여신제도가 활용이 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 시 90년대 이전에는 뭐 이런 제도가 그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다가 90년대 들어서 이렇게 금융시장이 그 발전함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의한 통화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업 정책 성격이 있는 특정 부분의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역할을 구분해서 그런 그 산업 정책의 내용은 정부가 재정으로 수행을 하고 중앙은행은 시장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여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정책금융은 정부 기능으로 강화되는 반면에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공급 기능은 조금 축소가 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네 번째 제도와 같이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거나 또는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대출 제도 또는 예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중 당좌 대출 제도, 그다음에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그다음에 금융 중개 지원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한국은행 대출예금 대상 주체인데요. 이거는 제가 입행하고 지난 10년간 그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장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1.5% 수준이 그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받는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로 묻는 게 나도 한국은행에서 1.5%로 대출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5%에 빌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분들께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한 화면에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정부의 은행입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지급하는 거래 상대방은 은행과 정부에 국한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저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X 표시가 쳐져 있는 개인에 해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은법 54조와 64조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예금과 대출을 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입니다. 한국은행법 71조, 75조에 한국은행이 정부 또는 정부 보증기관과 예금 또는 대출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정부와도 예금 거래 또는 대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법 79조에 보면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이나 개인과 대출과 예금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은행과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과 개인과는 한국은행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기업에 이렇게 X자가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한은법 80조에 예외적으로 금융위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대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행과 정부는 예금과 대출 거래를 모두 할 수 있고요. 영리기업과 개인은 기본적으로 대출, 예금 모두 할 수 없는데 영리기업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은행 입행을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중은행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기관에서 나중에 일하시길 다양하게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 한국은행에서 혹시 대출 받을 수 있냐, 한국은행에 내가 예금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법상 은행과 정부만 할 수 있다, 개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가장 활발하게 대출 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하고 예금, 특히 대출 제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특별대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에 3가지, 일중당좌대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특별대출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최종 대부자 기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은 평시에는 수행되지 않고요. 금융위기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별대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중당좌대출과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위주로 드리고, 특별대출은 그동안에 저희가 실시했던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중당좌대출인데요. 일중당좌대출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업체의 자금부에 속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1시에,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거래하는 업체에게 우리가 5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다른 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는 11시에 50억 원을 지급하고 2시에 100억 원을 받게 되면 순 효과는 50억 원을 저희가 사실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11시가 되었을 때 해당 업체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법인의 예금 계좌 잔액을 봤더니 1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3시간만 기다리면 2시에 100억 원이 들어오는 회사인데, 11시 특정한 시점에서 10억 원밖에 계좌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서 50억 원을 결제를 못 해주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금융기관에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특정 상황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은행이 하루 중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해당 은행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필요한 시간 동안 대출해 주는 것, 이게 일중당좌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업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날짜를 넘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특정한 날짜에 9시부터 5시 50분간 중에 특정한 은행이 일시적으로 지급결제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 금액만큼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지급 결제 자금의 부족을 겪게 되는 금융기관이 다른 신청 절차 또는 심사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제한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게 무분별하게 이용이 되게 되면 혹시 중앙은행의 건전성 부실 이런 것들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받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자동으로 대출해 준다. 이런 제도를 저희가 2000년 9월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중 당좌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A은행이 예를 들면 그 건전성이나 영업 전략상 굉장히 우량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결제의 시차상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일부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지급 결제를 해야 하는 건수나 금액이 많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행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의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해당 효과가 연쇄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미쳐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행이 있으면 일중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일중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실 분 단위로 계산해서 그 대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대출의 시기가 기간 자체가 초단기인데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화라고 하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중 당좌 대출을 받을 때 그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도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든지 또는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자를 부과하지 않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은행의 자기 자본 2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국고채 3년물 금리에서 콜 금리를 뺀 것만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많아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런 그 이자 징수 방법 예를 들면 여기서 왜 3년물 국고채 금리 빼기 콜 금리를 했냐 아니면 왜 자기 자본의 25%를 그 임계치로 잡았냐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그 연구해서 결정을 하는 그 정책 변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은행에 입행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개편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네 가지 그 금융기관 대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일중 당좌 대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수신 제도의 기능에서 세 번째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한다는 측면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이 그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수급,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는 또는 수요와 공급에 활용하는 시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콜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그 자금 시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콜 시장에서 거래에 따라서 그 결정된 금리를 콜 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콜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은행과 자금이 여유가 있는 은행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특정한 그 여건 하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콜 시장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과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금이 부족한 예를 들어 은행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콜 시장에 가서 다른 은행들 중에 자금이 남는 은행으로부터 그 자금을 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콜 시장을 이용을 하겠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조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거래,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 해당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콜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특정 여건 하에서 뭔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콜 시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자금 조정 예금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모든 둘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자금 조정 대출 또는 예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금액, 횟수 등의 구애됨이 없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성 요소신 제도에서 스탠딩 퍼실리티라는 말과 그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중앙은행에 해당 자금을 신청하고 중앙은행이 심사해서 한도를 정하고 금리를 책정한 후에 대출해주는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자금조정대출 예금제도 체계 하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중앙은행 심사 없이 필요하면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차입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이 자금조정 대출과 예금은 아까 설명드린 일중당자 대출과는 달리 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금조정 대출을 받아간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자를 받고요. 자금조정 예금으로 예금을 예치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지급 금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니까요.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2.5%고요. 자금조정 예금금리는 0.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기준금리가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2배 또는 0%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금조정 대출금리와 자금조정 예금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콜 금리의 각각 상한과 하한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시장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콜 시장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금조정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그 중앙에 점선으로 표시되는 가로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5%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점선의 상하방에 실선으로 두 개의 가로줄이 쳐져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선은 자금조정 대출금리, 아래에 있는 선은 자금조정 예금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입장에서 희망하는 것은 콜 시장 금리가 이 점선과 일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수준대로 콜 금리가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런데 콜 시장의 금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콜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희망과는 달리 기준금리 수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콜금리가 점선처럼 일직선으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이게 시장금리이니까 그게 어렵다면 이 변화의 폭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콜 금리인데요. 콜 금리가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금리가 왜 오르느냐 하면 시중은행들이 콜 시장에 가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은행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콜 금리가 이 점선 1.5% 밑에 있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 자금 조정 대출 금리인 2.5%까지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콜 금리가 2.5%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2.5%를 넘어갈 것 같은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의 자금 조정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금 조정 대출이 없었다면 콜 시장 금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2.5%를 넘어서까지 올라갔을 수 있지만 자금 조정 대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5% 선까지 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이 콜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자금 조정 대출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콜 금리가 2.5%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이 경우를 보시면 이 경우는 반대로 그 콜 시장에서 여유 자금을 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가 0.5% 선을 지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콜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의 자금 조정 예금을 예치하면 0.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콜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금 조정 예금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콜 금리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특정한 상황 하에서 수급 불균형이 생겨서 이 자금 조정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변동폭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커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발맞춰서 한국은행도 2008년도에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 조정 대출하고요, 예금하고요, 둘 중에 금융기관들이 뭘 더 많이 받아갈까요? 대출을 많이 할까요? 예금을 많이 할까요? 예.
정답 말씀드리면 예금을 훨씬 많이 합니다. 예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한국은행의 자금 조정 예금을 하는 거는 해당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신호가 전달되냐 하면 이 은행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구나.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아서 한국은행에 예치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자금 조정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받아가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은 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이제 이런 신호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정 대출은 받아갈 그 요인이 예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자금 조정 대출은 건수가 많지가 않은 반면에 자금 조정 예금은 훨씬 더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참고로요. 한국은행 대출 말고 예금의 종류 아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당좌 예금, 자금 조정 예금, 결제 전용 예금. 그래서 자금 조정 예금은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당좌 예금은 아까 일중 지급 준비 제도 설명할 때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부채의 지급 준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예치할 때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 계좌를 중앙은행에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에 지급 준비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한 자금을 지급 결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 그런 예금을 이제 당좌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시중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할 수 있는 그 일반 보통 예금 계좌 개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한국은행에 일반 보통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전용 예금은 이 당좌 예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지급결제,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과 구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예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예금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중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하고 예금 설명은 마쳤고요. 이제 남은 정부 대출하고 영리기업 대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은법에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국은행과 예금 대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은행, 정부 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부 대출을 말씀드릴 건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세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집행하는 세출 행위를 통해서 정부가 지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 납부하시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러한 것들은 세입의 수취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세출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년 전체로 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균형 재정을 운용하려고 정부가 노력하지만 1년 기간 중에는 특정 시점에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세출로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시점들이 상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국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와 비슷한데 해당 회계연도의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채권을 재정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나 재정증권을 시장에서 발행해서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2번째로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법 71조와 75조에 한국은행이 정부의 예금도 받고 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데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무한정 자금을 차입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발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 뭐 국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하는 차입보다는 국채나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매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매년 12월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다음 회계 연도에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입 규모의 한도를 정하면 기재부가 한국은행 앞으로 대정부 대출금의 한도와 조건을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고요. 그럼 한국은행이 그 공문을 받아서 안을 만든 다음에 저희 금통위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면 정부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40조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때에도 정부의 그 한은 차입이 지나치게 확대 운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에 10bp를 더한 금액만큼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금액만큼을 정부 대출 이자율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한은법 79조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조에서 예외적으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경우가 언제냐 하면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 총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리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없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라고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97년도에 한국은행이 그 종금사하고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응해서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영리기업에 2조 원을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09년 3월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은행들의 자기 자본을 확충해줄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준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산업은행은 영리기업은 아니고 금융기관에 해당하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사례로 보시면 되고 2014년과 15년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 대략 한 20년간 한국은행이 실시한 특별 대출의 사례를 모은 건데 뭐 이런 정도로 IMF 외환위기나 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특별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금중대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현재 저희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 가운데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한도하고 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좌측을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는 25조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빨간색이 금리인데요. 요거는 우측을 보시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0.5에서 0.7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가 이렇게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 2011년 이후에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통화정책 완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금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금리의 경우에도 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실제 기준금리 수준보다 낮은 0.5에서 0.75% 수준으로 운용을 함으로써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은행들 자금 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인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금융중개라는 말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대출이라는 말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중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간접금융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체계거든요. 그 말은 은행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자금 중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금융중개라는 말이 은행이 수행하는 금융중개, 특히 은행이 수행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수행하는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뜻은. 그래서 요거는 여기 뭐 단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행이 직접 이렇게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대출이라는 거는 자금을 공급하는 형식이 대출 형식이라는 뜻인데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대출 만기나 금액이나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그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제도 운용의 폭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한국은행이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지급 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총 한도는 25조 원으로 현재는 설정을 하고 있고 대출 금리는 프로그램에 따라 0.5에서 0.7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대출의 만기는 1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하고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만 보시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먼저 해주고 그럼 그걸 통해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 그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사후적으로 은행에 저리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형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 건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이 경우는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기관이지 경제의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주체에 한정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운용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이 시장 선별 기능에 따라서 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금액과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서 시장 기능을 100% 활용을 하되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사후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이제 제도 운영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원 대상이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이 지원할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경제학 혹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장 실패에서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사전적 사후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자원이 최적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중앙은행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 그 정보 비대칭 상황과 그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서 그런 정보 비대칭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그 공시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대부분의 경영 정보라든가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의 그 감시 이런 기능이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 창업한 지 이제 6개월 된 기업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재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당 기업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시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영세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한두 명 정도 운영하시는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공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만들지도 않고 외부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 하에서 특정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공급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설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100억 원을 2%에 조달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2%로 조달한 100억 원을 어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에는 그 해당 기관의 조달금리에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 프리미엄이나 기간 프리미엄을 더해서 가상금리를 붙여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4%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2%의 자금을 조달해서 100억 원을 조달해서 어떤 특정한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대출해 주되 4%의 금리를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거래가 있고 나서 그 해당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해당 대출이
한국은행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것이 적격한 대출이라면 은행이 그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100억 원 중에 예를 들면 25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0.5에서 0.75%의 낮은 금리로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25억 원을 낮은 금리로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25억 원을 뭐 다른 대출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 25억 원에 대한 조달 금리를 0.5%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자체 신용으로 조달하는 2%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조달 금리의 절감분만큼을 중소기업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금리를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실적에 근거해서 사후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5가지가 있는데요. 무역금융, 영세자영업자, 신성장 일자리,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각각 한도하고 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조 원, 금리는 0.5에서 0.7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될 거니까요. 취업을 하셔서 시중은행에 취업하시거나 또는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출기업인데 내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금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그 대출 한도를 금액을 더 많이 받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이면서 그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으면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이 대출해 줄 경우에 해당 은행의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해서 저희가 저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보유 기업에 대해서 원자재 구매 생산 뭐 이런 자금을 뭐 공급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소기업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한국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는 그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신용 등급이 그 저신용 등급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신용도나 담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그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2금융권이나 또는 뭐 대부업체 이런 데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상 금리가 뭐 30% 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금리로 그 받은 차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에 가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 경우에 은행에게 사후적으로 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신성장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에 그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창업하고 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대출 받으실 때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하시면 일정 부분 금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조달받으실 수도 있고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신성장 프로그램이고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그 고용 증대,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직 그 고용 인원을 증대시켜서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등을 받으신 중소기업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특별히 지원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금융 경제 상황,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등 자금 사정을 활용하여 필요시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대출의 경기 수능성이라는 개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은행 대출이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사이클이라고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대출이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추적해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크게 늘리고 반면에 경기가 불황으로 오면서 리세션으로 빠지면 급격하게 중소기업에 그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은행들이 거부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그동안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 대출의 경기 수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작 경기 상황이 침체돼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은행 대출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은행이 2017년 9월에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시 운용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현재 유효하진 않은데 과거에 종료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기 관리를 위해서 요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 15개 저희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해당 저희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각각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만 그 특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뭐 이름과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인 경우에 TLTRO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TLTRO는 Targeted Long-Term Refinance Ope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겟티드 됐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LT는 롱텀이니까 장기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finance Operation은 이제 중앙은행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정책 수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CB도 유로 재정 위기 이후에 그 민간 부분 특히 그 취약국을 중심으로 가계나 기업 부분에 대한 은행 대출이 증가가 정체된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TLTRO를 도입해서 현재 그 1차, 2차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고요. 금년 9월에
FTLTR로 3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영란은행의 경우에도 FLS라고 해서 Funding for Lending Scheme이라는 건데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은행이 대출해주면 그 대출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2018년 1월 달에 이제 신규 지원은 종료가 됐고요. 다만 이 대출의 만기가 최장 4년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제도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은행도 대출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성장 분야 산업이나 민간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중개지원 대출과 같은 제도가 한국은행만이 수행하는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 효과가 있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한국은행 내 경제연구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를 은행과 기업에 대한 대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널 분석한 계량 분석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행한 건 아니고 저희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박사님께서 수행하신 것인데 이 계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통해서 해당 은행의 자금 가용성이 확대되고 자금 가용성이 확대했다는 말은 해당 중소기업의 제출량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낮아졌고 인하됐고 또 거래은행 수도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뜻이고 이것 외에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수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들도 방금 계량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금 가용성 확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신규 투자 및 사업 개시에 도움, 이렇게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취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분이 2시간 하면 총 500시간이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시간인데 이 500시간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금요 강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경험인데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10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또 금요 강좌를 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나중에 과거를 회상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고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